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드릴 말씀이 많아서요. 빨리빨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진실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축구장 12,000여 개 면적이 저렇게 잿더미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산불 더 뼈아픈 건 화재 진압 과정에서 공직자 4분이 순직했다는 거죠. 이 동료의 죽음에 슬퍼할 틈도 없이 번지는 불을 막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화마로 돌진하는 이 산불 진화 대원들의 무사 안녕을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자, 백다희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양재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상희 교수님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 심리상담사 지망생입니다. 좀 잡아주세요. 사랑해요 하신 정주빈님. 아유, 그렇습니다. 예. 사랑하는 엄마 신미양 여사 다리 다쳐서 입원 중이에요. 엄마 빈자리가 너무 크네요 하신 김은비님. 자, 사랑하는 동생 김창민 생일 축하한다 하신 김우정님. 자, 영상 보여주시죠. 어제 서울 내부순환로 정릉터널 안에서 화재가 났어요. 터널 안에 연기가 저렇게 가득 찼지만 모든 차들이 빈틈으로 후진 하면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신 고형성님. 자, 제 딸은 임신 5개월 차 간호사입니다. 임산부석에 앉았는데 어떤 노인이 지팡이로 딸 다리를 툭 치면서 노인 자리니까 비켜! 하더래요. 배지를 보여주면서 여긴 임산부석인데요 했더니 아이 됐고 비켜! 하더니 기어이 저렇게 앉더랍니다. 진짜 나이값 좀 하자 하신 이정용님. 자, 원주의 송은지님, 주현지님, 박초희님, 김설아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오늘 반장픽 들어가기 전에요. 조금 전에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6시 반쯤 서울 강동구 명일동 이 한영외고 앞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6시 29분쯤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대명초등학교 사거리 도로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40대 여성이 병원으로 이송되는데요. 이 싱크홀은 차선 4개 크기 정도로 차량 1대와 오토바이 1대가 빠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피해 차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소방당국은 오후 6시 43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피해 상황에 따라서 대응 단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현장 지하에 고압선과 수도 차단도 관계 기관에 요청했습니다. 강동구는 오후 6시 29분부터 사고 구간 양방향을 전면 통제하고 있고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서 우회도로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동안 서울 시내에서 싱크홀 몇 번 봤지만 차 1대 정도 빠지는 정도였지 저렇게 4개 차선을 다 무너지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저렇게 큰 싱크홀이 우리나라에 있었나 싶기도 할 정도로 매우 크고요. 그나마 아주 더 큰 사고가 안 발생해서 다행이 아닌가. 아주 또 저 주위의 집안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비가 온 것도 아닌데 갑자기 왜 저런 일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어갑니다. 예, 체액 테러 그 후입니다. 자,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성 차주의 분홍색 차량을 딱 겨냥해서 이 테러를 벌였던 그 사건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저희가 그냥 사진만 저렇게 소개해드렸는데 제보자께서 범행 그 영상을 구했습니다. 또한 더욱 충격적인 사실 밝혀졌는데요.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이 주차된 차로 다가가더니 손잡이에 몸을 딱 붙이고 뭔가 저렇게 수상한 행동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갑자기 고개를 팍 들고 어딘가를 보더니 서둘러 몸을 떼고 자리를 피하는데요. 자, 양 변호사님, 정말 저런 인간들은 얼굴을 그냥 공개해버려야 되는데,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 그렇습니다. 이 지금 보신 영상 자체는 지난 2일 밤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분이 이 차량에 대한 체액 테러를 이 경찰을 신고하고 알게 되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일단 이 남성이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사실을 이 사건과 관련된 방송 뉴스를 보고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알려준 게 아니라 자기 소식을 뉴스를 보고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었어라는 걸 이 피해자인 여성이 알게 된 것이고요. 경찰이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거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왜 알려주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같은 아파트에 있어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 하는데 정말 납득이 안 가는 게 피해자를 보호할 거였으면 오히려 같은 아파트 산다는 것도 알고
보호 조치를 별도로 취했든 모르겠지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뭘 보호한다라는 얘기죠. 알고 보니까 저자가 그냥 저 한 번에 그쳤던 게 아니라 스토킹을 했던 겁니다. 제보자분을 차량에서 이렇게 지켜보거나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따라다니거나 했던 경력이 있었고, 그래서 경찰에서도 재물손괴 이외에 스토킹 혐의로도 지금 다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역시나 스토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스토커. 여기서 중요한 거, 저자는 현재 불구속 상태. 자, 그렇다면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에서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자, 방송 이후에 신변 보호 조치라든지 접근 금지 명령, 스토킹법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불구속 상태입니다. 더 문제가 뭐냐면 예. 피해자는 가해자의 인적사항, 얼굴 전혀 모릅니다. 그렇지만 가해자는 알 수 있죠. 알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고요. 또 나중에 이런 불구속이라면 집행유예나 어떤 단순한 처벌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 경우는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가해자의 인적 사항이 피해자가 알고 싶다라고 민사소송이나 다른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 알고 싶다라고 요청을 좀 해야 되고요. 아마 경찰이나 이런 경우는 이런 정당한 요청에는 거부할 수 없을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연락처 좀 알려줘. 자, 영상을 찍고 있던 여성 유튜버에게 다가와서 충격적인 드립을 해댄 한 노인의 모습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촬영해요. 내가 안 차냐고 바꾸기 싫었잖아. 괜찮아요. 어디서 오셨어? 저요? 근데 만난 것도 인연인데 연락처 하나 주시오. 연락처요? 왜요? 이렇게 봄이 돌아오니까 네. 이제 머지않아 내가 백색양복 입고 백구도 신고 중들못 쓰고 다니는 사람인데 만난 기념으로 난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여의나루 가면 돗자리 펴놓고 네. 앉아서 먹는 사람이야. 죄송 연락처는 좀. 맥주 조금씩 할 거 아니야. 맥주 안 마시는. 술을 배우셔야지 한 잔씩 이렇게 하고 그래야지. 맥주는 아직 전혀 못하셔? 네, 맥주 못해요. 네, 전화로 보내요.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자, 다행히 가긴 갔습니다만 빼꾸도 할아버지 손녀딸 같은 사람한테 지금 뭐 하는 거니 지금? 그러니까요. 네. 본인은 백색 양복을 입고 백구두를 신고 중절 모자를 쓰고 다니는 원래는 신사다. 그래서 이제 맥주를 한잔하자, 연락처를 달라. 이랬는지 지금 저희도 이제 뭐 흐리게 보이지만 유튜버의 얼굴이 대략 보이잖아요. 20대로 보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할아버지께서 손녀뻘인데도 이제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본인도 얼마나 좀 불쾌했어요. 보는 사람들도 정말 당황스러운데요. 이 할아버지가 이 여성에게만 그랬을지 아니면 지금도 어디 가서 이렇게 추태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네, 아유, 추태를 그럼요. 부리고 있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아유, 정말.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벽돌을 휘리릭. 자, 충격적인 상황 한문철 TV 영상 만나보시죠. 벽돌 쥔 손을 뒤로 감춘 남성. 비틀비틀 머리를 짚고 걸어가는데요. 자, 잠시 후 차가 지나가자 갑자기 쾅! 본인 위로 벽돌 슝! 쾅! 자, 동시에 빈손이 된 남성 저렇게 그대로 사라집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왜 저러고 살까? 왜 저렇게 살까요? 참 독특한데요. 지난 13일 오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파트의 지상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남성이 뭐 정상적으로 걷지는 못합니다. 비틀비틀 거리면서 오다가 주차 차량, 이 주차 차량이 비정상 주차가 아니면 그냥 그 선에 주차가 된 차량에 예. 오두만 여기 보면 CCTV 사각지대로 싹 가두만 블랙박스 사각지대로 싹 가두만 보닛을 향해서 벽돌을 던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잡혔어. 잡혔어요. 사각지대가 다 아니에요. 딴 데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 사람 술에 취한 거는 맞는데 이 가해자하고 피해 차량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 아무 관계 없는 차량이에요. 그냥 술에 쳐서 숨어서 보닛에 벽돌을 던지고 파손을 시킨 상황인데 범죄가 될 수 있죠. 특수 손괴죄가 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그리고 지금 수리비가 390만 원 나왔다고 합니다. 민형사상 책임 져야 됩니다.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타조의 질주입니다. 자, 글로벌 픽에서나 봤던 희귀한 장면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졌다는 거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달리는 차량 뒤로 웬 타조가 뿅! 허이허이 까다삐야! 자, 날개를 막 흔들면서 자유를 찾아 갓길을 마구 달려가는데요. 자, 급기야!
자, 1차로를 저렇게 따다다다 오다다다다다다 막 달리는데요. 차와 시합이라도 벌이듯 불꽃 튀는 질주를 이어간다는 거. 세상에 대한민국 도로에서 타조가 나타났어. 네, 지난 22일 오후였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 갑자기 타조 한 마리가 난입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뜻하지 않은 추격전을 벌였는데요. 타조가 최대 시속 9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경찰이 쫓았지만 타조는 결국 인근 야산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이후 소방당국이 1시간여 만에 주변 하천에서 타조를 발견을 했는데요. 마취총을 쏴서 포획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육자가 확인되지 않아서 지금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된 상황인데요. 그런데 다음 날인 23일에 경기 시흥의 한 타조 농장에서 타조 2마리가 탈출했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전날 포획된 타조 한 마리가 바로 이 농장에서 키우던 타조였고 나머지 한 마리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인 건데요. 아이고야. 타조 농장주가 뒤늦게 알게 돼서 다음 날에야 신고가 됐던 겁니다. 현재 소방당국이 타조를 찾고 있긴 하지만 목격자조차 없어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네. 그 아기 공룡 둘리 친구 이름 아세요 혹시? 아니요, 기억이 안 납니다. 또치입니다, 또치. 혹시 산타 삐야. 예, 누구네 집에 그렇게 가서 살고 있는 걸까요? 그럴 리는 없을 텐데. 아니 지금 시흥의 농장에서 우리나라에서 타조 농장 자체도 흔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시흥에는 농장에서 탈출한 녀석이 제1순환도로를 돌고 있었다면 어디까지 가 있는 걸까요? 혹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간 건 아닌지 하는 걱정까지 아유. 듭니다. 야, 박 변호사님. 빠르긴 빠르네요. 그 타조가. 지난주에 예. 우리가 글로벌픽에서 네. 타조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그 탈출한 애 보여줬잖아요. 맞습니다. 어딜 잡아야 되죠? 목을 잡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타조 목이 약점인데 타조가 빨라요. 빨라서 자동차 속도 같은 느낌도 들고 사람보다 훨씬 빠르네요. 그러니까요. 조심하십시오. 좋습니다. 예,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우리 결혼해도 될까요? 예,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착해도 너무 착해 빠진 남자친구와 결혼해도 될지 고민인 20대 여성입니다. 저는 그동안 연애에 별 뜻이 없어서 모태솔로였다가 1년 전쯤에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남자친구는 객관적으로 봐도 훈훈한 외모에 직장도 괜찮고 성격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착해도 너무 착해서 문제인데요. 식당에서 음식이 잘못 나와도 그냥 먹자고만 하고 구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어도 그냥 씁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 쓴소리를 절대 못해요.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성격이 안 좋은 것보다는 100번 낫다 싶어서 최근에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비 시어머니까지 문제입니다. 이 사귀기만 할 때는 예비 시어머니가 혼자 사는 저를 위해서 과일도 보내주시고 처음 같이 식사할 때는 제가 물도 못 따라드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한다고 하니까 아들을 빼앗긴다는 생각이 드셨는지 막말을 하기 시작하셨는데요. 키가 150cm인 제게 네 키를 보면 손주도 키가 작게 보여서 큰일이야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제가 아직 사회 초년생인데도 겨우 그 돈을 모아놓고 어떻게 결혼하냐 이러면서 타박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상견례 때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제 앞에서 기품이 없다고 앞담화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고심 끝에 파혼을 하기로 결심했는데요. 남자친구가 내가 중간 역할을 잘해볼게 라면서 울고불고 애원해서 우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쓴소리 한번 못하는 남자친구가 중간 역할은커녕 이도저도 못할 게 뻔히 보이거든요. 그냥 믿고 결혼해도 되는 걸까요? 아,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천 해적타임 지금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남자친구입니다. 다혜야, 그저 이까일로 파혼이라니. 너가 연애 초보라서 현실을 좀 모르는 것 같아. 너 나랑 헤어지면 나 같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너가 방금 다 얘기했잖아. 객관적으로 봐도 훈훈한 외모에 직장도 괜찮고 성격도 좋고 너무 착해서 탈이라며. 우리 엄마 괜히 투정 부리는 거 내가 잘 커트할게. 동그라미. 아, 오늘 이 구도 좋습니다. 좋아요. 제가 제일 황금 비율. 자, 다음 여자친구입니다. 오빠, 지훈 오빠. 저번에 중국집에서 삼선짜장 시켰는데 짬뽕 나왔을 때 어떻게 했어? 그냥 먹자 했던 오빠잖아. 그런 오빠가 과연 어머님한테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못해. 오빠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그럼 결국 내가 어머님이랑 맞짱을 떠야 되는데 그럼 파국은 이미 예견된 거 아닐까? 키 큰 여자 만나서 종자개랑 해. X. 자, 양 변호사님부터 달려볼게요.
일단 그 첫 번째 불만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착한 남자처럼 착한 남자 표현이 그런데 무슨 싫은 소리 못 하는 경우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남자들 상당히 많은 숫자의 남자들이 저런 편입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일로 다투는 것 자체를 피하려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음식이 잘못 나왔거나 이런 거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는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아주 진짜로 다투어야 될 상황이 아니면 조금 남자들이 무른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 이제 결혼할 그 시어머니 예비 시어머니의 관계에 있어서도 잘한 건 없어요. 시어머니 되실 분이 굉장히 잘못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시어머니 측에서 먼저 이 결혼을 깨자거나 아예 거부하거나 이런 반응은 안 보였어요. 저도 저 남자친구가 저런 시기라면 중재 역할을 잘할 거라는 생각은 많이 안 듭니다. 다만 이건 있어요. 저런 남자는 이 제보자 사연자 여성분이 자기 편을 확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돼버리면 여기서 싫은 소리도 거부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 어디까지나 이 경우 이런 정도면 여자하기 나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남녀로 이렇게 딱 지금 갈라졌어요, 박 변호사님. 이게 사실은 싫은 소리가 사실 저는 변호사잖아요. 한 번도 컴플레인 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냥 그게 귀찮다는 표현보다는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타인의 일이면 당연히 컴플레인 하죠. 제가 변호사 역할을 하면. 아마 양 변호사 말씀처럼 대부분 남자들이 아마 그게 착한직을 떠나서 분쟁거리를 안 만들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거하고 어머니 관계를 모두 다 단순화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사람 되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좋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선택했다면 얼굴도 잘생겼대잖아. 직장 좋고 잘생기고 훈훈하고 한다면 부모님의 역할도 아마 충분히 해내지 않을까. 컴플레인 못한다고 부모님한테 저 같은 경우는 컴플레인 못하지만 부모님한테 거짓말은 잘하거든요. 뭔가 거짓말해서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대구 이 여사님한테 여기 거짓말 저기 거짓말 계속 거짓말 계속 거짓말. 지금 보고 계실 텐데. 미안해요 어머니. 예. 지훈이 이놈 그때 너 그게 거짓말이었니? 거짓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게 뭐 좋은 거짓말일 수 있잖아요. 좋게 상황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 착한 말 한다고 해가지고 일반화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네, 그 완화가 좀 될 수는 있을 거예요. 어머니의 말투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런데 네모인 사람이 세모되기 어렵고 세모인 사람이 동그라미 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약간 작은 세모에서 좀 큰 세모가 됐다가 조금 더 작은 세모가 됐다가 이럴 수는 있지만 완전히 누군가가 뭐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도 잘 바뀌기 어려운데 지금 이 패턴은 시어머니는 막말을 하시고 남편이 될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얘기를 들은 이 제보자께서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다 뒤집고 싶고 이런 건데 이거가 완전히 없어질 거라고 기대한다면 이 결혼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은 완화돼서 시어머니도 조금 줄어들고 본인도 조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맷집이 길러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노력해 볼 만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깨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남편이 완전히 바꿔주기를 기대한다? 저는 좀 변화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도 이게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감정이 바로 딱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제보자가 뭐 여러 가지 뭐 그래도 사람이 착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이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정말 100번 양보해서 지금 20대시니까 최대한 결혼을 미루시면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채팅창 분위기는 절대 하지 말아가 네, 우세합니다. 맞습니다. 제주님 헤어지세요. 앞날이 훤히 보입니다라고 하셨고요. 강하비님도 중재 못한다에 한 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떡한담님도 그건 착한 게 아닙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반 제보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선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첫 번째 사건 달려봅니다.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어지며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여성이 소방 헬기를 향해 골프공을 날린 영상이 퍼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오프닝에서도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지난 주말부터 산불 정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지금도 완전 진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 3시쯤 경남 산청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주말 사이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번지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경남 김해 등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는데 아직 불길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기준으로 경남 김해를 제외하고는 진화율이 60에서 70%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이런 상황에서 강풍까지 불면서 산불 진압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10분쯤에는 경북 의성에서 시작됐던 산불이 인접한 경북 안동 기란면의 야산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산불로 진압에 나선 산불 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사망했고 2,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산림 8,700여 헥타르가 피해를 본 걸로 추정되는데 이건 축구장 12,000여 개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고요. 산림당국은 해가 진 후에도 야간 진화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해가 지면 주간대와 비교해서는 조금 화재 진압이 어려운데 말이죠. 예, 그 와중에 이제 소중한 문화유산까지도 많이 소실이 되고 있어 굉장히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경남 찬청에서는 천년고찰이죠. 의상대사가 창건한 울람사라고 하는 절이 정각은 물론 부속 건물까지 다 불탔다고 합니다. 글자 그대로 천년고찰이 커다란 손해를 입은 것인데 천만다행히도 그 경내에 있었던 문화재급 유물들은 불길에 덮치기 전에 긴급 이송 조치를 해서 보존을 좀 했다고 하는데요. 이 어찌됐든 이 오랜 세월을 이은 사찰인데 사찰 자체가 불탔다라는 것이 안타까움을 세상에도. 주고 있고 경남 하동에서도 이 산천 쪽에서 발생한 산불이 번지면서 경상남도 기념물 하동 두암리 은행나무가 불에 탔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 경상남도 기념물로 제정된 계기가 고려시대 강민철 장군이 심은 나무입니다. 진짜 천년 된 은행나무인 건데 이게 이 불에 타버린 거고요. 그리고 이 말씀드린 그 강민철 장군 본인이죠. 그분의 사당 두암리도 여기도 또 건물 두 채가 전소됐다라고 합니다. 그 장군이 심은 나무도 불탔고 장군의 사당도 불타버린 겁니다. 결국 이게 또 인재라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정말 너무나 큰 이 산불들이 다 인재라고 지금 이제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경남 산청군에서 일어난 것은 한 야산 인근 농장에서 잡초 제거 중에 예초기에서 불씨가 튀어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은요, 야산 정상에서 묘지를 정리하던 성묘객에 의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울산 울주군에서 의 화재는 농막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불티가 튀어서 발생을 했고요. 경남 김해시에서는 또 야산에서 묘지 관리 중에 쓰레기를 태우다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여러 군데 지금 산불 전해드리고 있지만 경북 의성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야산 정상에서 묘지를 정리하던 성묘객에 의해서 산불이 발생한 거. 네. 이걸 놓고는 지금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일단 마을 주민들이 경북 의성입니다. 성묘객이 아마 불을 좀 낸 것 같아서 붙잡은 사실이 지금 발견이 됐는데 막 헐레벌떡 뛰어오는 걸 그렇죠. 잡았다면서요. 불이 나고 이제 그걸 헐레벌떡 내려오는 성묘객 무리하고 마주쳤는데 어디 가냐라고 얘기하니까 대답을 못하면서 머뭇거렸다고 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가지 마라. 번호판, 자동차 번호판 등 사진 남겼고 경찰한테 데려갔다고 합니다. 나중에 지금 라이터 같은 게 발견이 됐습니다. 성묘객이 했는 건지 모르겠지만 성묘객 상대로 기초 사실관계를 좀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누가 지금 불을 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라이터 사진 좀 라이터 사진 준비돼 있나요? 그거 좀 보여주세요. 아니 그 성묘객 이게 묘지 정리하면서 라이터가 왜 필요합니까, 양 변호사님? 저거 솔직히 말해서 담배 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저거? 아무래도 그런 의심이 오히려 더 크죠. 굳이 저거를 이렇게 건조한 계절에 그걸 불을 태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사실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실수로 불을 냈다고 할지라도 이게 피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실화로 인해서 자기 산이 됐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산이 됐든 그 지역에 불을 내서 이 공공의 위험에 빠뜨린 그런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으로 실형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 처해질 수가 있고요. 실제로 지난 2017년이었죠. 강릉에서 이 산불 발생해서 산림 122필지가 불탔던 사건. 그게 바로 주민 두 사람이 산에서 약초 캐러 갔다가 담뱃불 안 끄는 바람에 이 불이 났던 거거든요. 무려 122필지를 타게 만들었던 거예요. 1심에서 한 사람은 징역 6개월, 한 사람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산불 진화에 많은 그 진압 대원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와중에 SNS에 이런 영상이 또 올라와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소방 헬기 향해서 티샷인데요.
오늘 뭐 정말 많은 좀 구설에 올랐던 그 영상입니다,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SNS에 한 여성이 골프장에 물웅동에서 이제 물을 뜨려고 저렇게 소방 헬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대고 이제 골프 샷을 날린 영상을 올린 거예요. 이 골프장은 경기도 여주에 있었고요. 지금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나서 소방 헬기 9대가 진화 작업에 투입된 상황이었거든요. 이 여성이 영상을 올리면서 산불이 발생해서 확산 중이고 인근에 저수지가 없었는지 지금 골프장에 물을 계속 퍼날랐다. 라고 이제 쓰면서 6번째 홀부터 18홀까지 헬기 소리 들으면서 라운딩에서 정신은 없었지만 산불 진화가 돼서 다행이다. 모두들 처음 보는 모습일 거다라고 이제 영상을 올렸어요. 또 이제 마지막에는 소방대원들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렸는데 문제는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이 이제 댓글을 달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비난의 댓글이 많았어요. 예.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소방 헬기에다가 대고 골프샷을 날리는 것이 맞느냐 막 이런 이 댓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고 또 여성은 지금 내가 뭐 공을 던진다고 저 소방 헬기에 맞을 것 같냐? 소방 헬기는 위에 높이 있고 내 거리는 그렇게 길지 않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공방이 치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골프장 그 해저드에서 헬기가 와서 물을 떠가는 게 신기할 수는 있죠. 그런데 저걸 굳이 뭘 또 찍어서 자기 거기다 올릴까 싶기도 하고. 뭐 본인도 문제지만 골프장이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중지를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맞다. 골프장에서. 근데 본인이 이제 올렸다는 뭐 놀라서 올릴 수도 있지만 근데 본인 말로는 네. 뒤에 대기하고 있는 또 다른 뭐 골퍼들이 있어서 경기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일단은 사실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험하다. 말씀대로라면 오히려 진짜 그 골프장이 정지를 시키는 맞아. 내우만 떨어져도 중지를 다 시키거든요. 번개치고 벼락치면 그거랑 유사한 상으로 봐야 될 거고 뭐 여성분 못 친다고 하지만 골프는 알 수 없거든요. 만약에 저기 어디 헬기 맞아버리면 큰일 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저기 상황에서 골프 치는 게 과연 맞는지 그런 의문점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어두운 새벽, 검은색 패딩을 입은 여성이 황급하게 지나가고 그 뒤로 여성을 쫓는 한 남성. 내 개뿔도 죽는다 내가 지금 뭐 들고 냈다고 뭐 무기 들고 오네? 아니 일단 피해 무조건 피해 그냥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그냥 뭐에 화가 났는지 남성은 급기야 손에 벽돌을 들고 쫓아갑니다. 주변에서 말려보지만 흥분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데요. 이들은 바로 직전 술자리를 갔던 중이었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지금 보신 것처럼 손에 벽돌을 들고 누군가를 막 쫓아가는 영상. 자,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처럼 보이는데 바로 그 직전에, 그러니까 벽돌 들고 막 쫓아가는 그 직전에 술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어진 게 2023년 12월 16일 새벽 3시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이 토요일이었으니까 사실 금요일 밤부터 술자리가 있었다고 봐야겠죠. 부부들끼리도 다 알고 있는 개인 모임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보자분 주장에 따르면 과거에 자기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 부부가 자기가 그 부부를 험담하는 것처럼 오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오해를 받았던 부부 중에 남편 쪽에서 왜 내 험담을 내 아내에게 했느냐.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아내한테 잘못 얘기하는 바람에 왜 남의 가정에 파탄을 내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제보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이건 제보자 주장이긴 합니다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상대방 부부 중에 남편 쪽이 계속 비아냥거리다 나중에는 제보자의 딸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비아냥을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보자분이 화를 못 참고 먼저 저 남성의 뺨을 한번 때렸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이후부터 화가 난 남성이 제보자 뺨을 여러 차례 때렸고 주변에서 말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제보자 주장입니다만 처음엔 사소한 오해로 시작된 말다툼이었는데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몸싸움으로까지 커졌던 겁니다. 자, 그리고 술집을 나와서까지 바로 그 벽돌이 그제서야 등장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이제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이 제보자께서는 일단 자리를 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술집에서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 남성도 이 제보자를 따라 나온 겁니다. 그러더니 CCTV가 없는 근처에서 한 차례 이제 세게 주먹으로 이 여성의 턱을 쳤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뭐 그냥 맞으느라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턱뼈가 완전히 골절돼서 수술도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제 울면서 막 도망을 쳤고 지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남성이 끝나질 않고 흥분을 못 가라앉히고 지금 보는 것처럼 저렇게 벽돌을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보자께서 막 뛰어나가가지고 그날 그래도 다행인 게 상가 유리문 안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추가 폭행이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일단 제보자분도 처음에 이 남성의 뺨을 때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쌍방 폭행이긴 합니다만 뭐 여성이 때린 뺨을 맞고 뭐 큰 데미지는 없었던 모양이에요. 멀쩡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성은 턱뼈가 골절이 됐습니다. 자, 이게 말이죠. 이 정도면 좀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폭행으로 지금 엑스레이 나오고 있는데 전치 8주의 턱뼈 골절 지금 보이죠? 아, 금이 금이라뇨? 보이죠? 금 같습니다.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기 때문에 일단은 일단 치료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가해 남성 얘기로는 자기가 알아보니까 급여 제한 여부 신청서가 있는데 이게 나라에서 보험을 적용해 주는 거라고 해서 요거를 통해서 치료비를 지원받아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그 건강보험공단의 급여 제한 여부 조회수를 통해서 검토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 서류 제출할 때 직원한테 맞고소 당한 게 없어야 된다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보자 당당하게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했고 나중에 향후 치료비가 한 1,5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가해자는 구상권 청구가 본인한테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보자가 먼저 이 때린 뺨, 그러니까 외상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뭐 물론 당연히 남성도 아팠겠죠. 자, 이 1,500만 원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이 가해 남성도 치료비가 이렇게 많이 들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래도 이 제보자가 보기에 이 가해 남성의 태도 점점 이상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돈 뜯어내려고 무슨 얘기인지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남편한테 전해서 지금 형수랑 둘이 짜고 사기치고 있는 거 아니냐. 전하고 형수가 다치지도 않았는데 형수가 원래 이빨이 비뚤비뚤하고 입이 나와서 턱도 내가 때린 남자한테 이렇게 맞는다고 턱이 나가는 게 말이 되냐. 이불로 수술한 거다. 돈 뜯어내려고. 싼 거지. 끝까지 가보자. 내가 그거를 보니까 너무 또 제가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계속 이렇게 조롱하고 돈 뜯어내려고 하고 저는 그게 너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자, 치아가 원래 삐뚤고 입이 나왔다? 네,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가해 남성이 처음에는 치료비를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태도가 돌변했다고 하는데요. 제보자 남편뿐만이 아니라 주변 지인을 통해서 제보자 험담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가해 남성이 제보자 남편에게 전화했을 때는 지금 형수랑 짜고 사기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했고요. 또 다른 지인에게 전화해서는 제보자의 외모를 지적하면서 남자한테 이렇게 맞는다고 턱이 나가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SNS를 통해서 제보자의 남편을 좀 빗대서 싼거지라고 하거나 또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 좀 심한 욕설과 함께 조롱하는 메시지를 올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지금 뭐 보신 것처럼 봉합하기 어려울 정도로 점점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남성은 적반하장의 태도로 또 나왔다는데요. 이 제보자와 가해 남성 통화 내용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진짜 법대로 가고 싶으십니까 진짜? 그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거구나 지금. 선생님 기대비를 받으면 되잖아요. 이미 나는 경찰이면 저한테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그 처벌이 없겠다고. 아니 잘못했다 하잖아 그래. 아니 뭘 원합니까 도대체? 돈을 원합니까? 뭐 잘못했다는 거 원하는 겁니다. 다 원한다. 자, 양 변호사님. 아니 지금 일단 역시 제보자 주장입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혹시 반론 있으시면 뭐 보내주시기 바라는데 제보자 지금 말씀하신 건 보신 것처럼 치료비만 1,500만 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해자 쪽에서는
무슨 치료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냐라고 하면서 이 민사상 손해배상 더하기 이 형사 지금 아마 절차도 고소도 한 모양입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뭐 합의금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500만 원으로 지금 합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치료비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치료비 자체도 500만 원도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가해자 쪽에서는. 그러면서 그 지금 피해자인 형수도 잘못한 거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맞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하고요. 지난 1월에 제보자가 벌금 통지서를 받았대요. 알고 봤더니 이 가해자가 이 지금 제보자를 또 폭행으로 고소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벌금은 50만 원 나오는데 이 벌금 액수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했던 저 국가배상으로 공단에서 먼저 급여를 일부라도 손해배상으로 지급을 하려면 완전히 피해자여야 되는데 이게 쌍방폭행건이 돼버리면 그렇게 도와줄 수가 국가 지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급여 제한 여부니 이런 거 다 헛된 것이 됐던 거죠. 자, 뭐 쌍방폭행이다. 뭐 또 어떤 분들은 뭐 여자가 먼저 때렸으니까 뭐 남자 입장에서는 저렇게 맞받아칠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 1심 선고가 나왔어요. 야, 8주가 상당히 큰 거죠. 골절이. 뭐 상해 특수 폭행 협박 이 등으로 지금 징역 10월이 나왔는데요.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법정 구속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징역 10월이 나오면 법정 구속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일정 부분 1,000만 원 정도 공탁을 했는데 더 합의할 수 있으면 합의하라는 게 법원의 취지로 보입니다. 합의할 여지를 주기 위해서. 원래 실형 때리면 실형하면서 구속할지 말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 재판부에서는 항소심 가서 재판받을 때 합의할 수 있을지 판단을 해보라고 지금 한 것 같습니다. 아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되긴 하지만 만약에 2심에서도 만약 합의가 안 된다면 실형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경우는 합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피고인이 노력을 할 거고요. 그래서 본인이 주장하듯이 쌍방폭행이보다는 한쪽에 지금 상당히 큰 골절 상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뭐 도망가는 사람 벽돌 들어서 또 다시 그랬던 그런 것들을 상당히 안 좋게 본 것 같고요. 2심에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이 좀 정리를 해주시죠. 지금 일단 민사소송도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민사소송에서 또 가해자가 돈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모양입니다. 다만 지금 항소심에서 1심에서 구속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제보자 측에서는 좀 이거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항소심에 가서는 적어도 피해에 대한 회복이라도 있지 않으면 실형이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해 남성 쪽에서도 실형으로 복역을 하는 것보다는 손해를 온전하게 배상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민사소송이 아니더라도 형사재판 절차 내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중년 여성이 누군가의 SNS 프로필 사진을 들여다봅니다. 사진 속 남성은 아들과 함께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본 여성은 숨이 턱 막히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대체 이 남성과 여성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별별 상담소 사연 좀 집중해 주십시오. 많이 무거운 그런 사연입니다. 자,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네요. 일단 제보자분은 50대 여성이고 중학교 시절에 겪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 이 멀리 지방에서 사촌 남매가 이 여성의 집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보해 주신 분의 여성의 집으로 와서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같이 살게 됐다고 합니다. 그 시절만 해도 그런 일이 가끔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여성의 집이 방이 2개밖에 없어서 이 여성은 다른 방에 있고 사촌들이 그 다른 방을 쓰는 그런 구조가 됐었는데 어느 날인가는 이 제보자분이 혼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옆방에서 그 사촌 남매가 쓰고 있는 방에서 쿵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사촌 오빠가 또 다급한 목소리로 누구야 이름을 부르면서 잠깐 이리 좀 와봐 라고 도와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놀라서 급히 달려가는데 그 순간에 이 사촌 오빠가 갑자기 이 중학생이었던 여성을 꽉 끌어안았고요. 이 뒤에 여성은 이제 본능적으로 바로 뿌리치고 도망을 시도를 했습니다. 자, 당시 집안에는 이 여성과 중학생이던 여성과 사촌 오빠 단 둘만 있었습니다. 도망치려고 했지만 결국은 강제로 집안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안에서 끔찍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의 부모님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맞벌이로 집을 비우셨고요. 아무도 도움을 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1살 많은 이 사촌 오빠가 협박한 거는 만약에 부모님한테 이거 얘기하면 집에 불 지르겠다.
또 부모님 죽는 거 보고 싶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이에요. 여성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공포였던 거 보입니다. 자, 뭐 똑같이 어린 사촌 오빠였고 똑같이 어린 이 사연자 여성이었지만 그래도 그 사촌 오빠가 야, 니네 이거 니네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죽여버린다. 이렇게 협박을 하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것도 무려 3년간이나. 네, 이 사촌은 무려 3년 동안 여성을 협박하고 폭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촌 오빠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야 여성의 집에서 나갔는데요. 하지만 그 후에 여성이 조금 이상한 변화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생리가 멈췄고 결국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너무 두려웠던 여성은 이 엄마랑 같이 목욕하는 것조차 거부를 했고 결국 배가 눈에 띄게 불러오고 나서야 들켰다고 합니다. 당시 엄마는 아이 아빠가 누구냐고 물었지만 여성은 공포에 질려서 모르는 사람에게 당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고요. 당시 임신 기간이 꽤 지난 상태였지만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여성은 목숨을 걸고 산부인과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바로 학교에 등교했다고 합니다. 중절 수술을 받은 바로 다음 날 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당시 이 사연자 여성의 나이 고작 18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자, 교수님, 뭐 전날 이후 온전하셨겠어요? 네, 그럼요.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성폭행을 그것도 친척 오빠로부터 처음 당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제 억지로 임신 중절까지 했어야 됐고 그리고 바로 또 공부에 복귀해야 됐고 엄마한테는 거짓말을 했죠. 너무너무 어린 아이의 마음에 진짜 잊지 못할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은 사건들입니다. 그날 이후에 엄마하고도 관계가 예전 같지 못했다고 해요. 그것도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TV에 이 사촌 오빠만 닮은 사람이 와도 막 숨이 안 쉬어지는 공황장애 증세가 일어났다고 해요. 엄마가 나중에 그냥 엄마의 뜻을 따라서 억지로 결혼을 했대요. 선을 봐서 결혼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전 남편도 폭행과 도박에 빠진 사람이었다고 하고요. 그런데도 마음속에서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이라 이런 걸 당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겼답니다. 근데 임신이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혼을 당했대요. 그런데 그 임신이 잘 되지 않았던 이유도 어렸을 때 그런 이렇게 억지로 무리하게 수술을 하고 그때 이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였다고 합니다. 이 성폭행범 사촌 때문에 자식된 도리도 지키지 못하셨다고요? 네, 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여성이 황급히 장례식장으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 앞에서 사촌 오빠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거의 20년 만이었지만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여성은 공포에 질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는데도 이게 반대로 여성과는 반대로 사촌은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당당하게 여성을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 순간 여성은 혹시 지금이라도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하는 공포 또 그리고 내가 겪은 일이 사람들에게 들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켜졌다고 하고요. 결국 여성은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조차도 지키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40년을 가슴속에 묻어뒀던 이 사연을 제보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양 변호사님. 얼마 전에 이제 친척을 통해서 모바일 청첩장을 하나 받았는데 그게 그 사촌 오빠의 아들의 결혼식 모바일 청첩장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랜만에 소식을 알게 돼서 이 사촌 오빠라는 자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봤더니요. 이 안에 사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넓은 주택에서 골프 치면서 지역 유지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들하고 함께 사진을 찍어놓고 내 인생 최고의 작품이라는 그런 메시지까지 적어놨다는데 사실 그 사촌 오빠라는 자는 자기에게 다른 의미의 자식이 생길 뻔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그냥 다정한 아빠이고 이 성실한 가장인 척하면서 살고 있는 게 너무나 이 제보자 분에게는 힘들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성폭행하고 호의호식하는 사촌 왜 고통을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박 변호사님. 자, 법률적인 얘기를 이제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민사, 형사 이제 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이 형사 같은 경우도 미성년자 때는 정지가 되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또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50대가 지금 훨씬 지난 상황에서 민형사 책임을 묻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글쎄 뭐 지금은 법의 도움보다는 뭐 지금 언론 지금 얘기를 하듯이 좀 호소를 하는 다른 데 호소하는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 조심스러운 게
또 그 남성의 어떤 신상을 다 제대로 얘기하다가는 또 명예훼손 문제도 또 있기 때문에 참 믿어줘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네요. 양 변호사님도 비슷한 입장이시겠죠? 네, 어떻게 뭐 지금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게 혹시라도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인식이 달라졌지만 비슷한 어려움을 혹시 겪으신 분이 계신다면 시간이 너무 흐르지 않고 용기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밖에는 좀 더할 수가 없네요. 현행법상 친족관계인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은 공소시효가 적용이 된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 이런 피해자들의 어떤 공소시효를 없애는 지금 법안이 제출이 된 상태인데 여성가족부에서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뭐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고 있대요. 자, 교수님, 참 뭐라고 좀 말씀을 좀 주셔야 되겠네요. 네, 일단 이분은 너무 표현하기도 어려울 만큼의 마음과 몸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일단 중학생과 고등학생 때였죠. 그러니까 그냥 성폭행 자체를 당해도 사실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상 그걸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데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때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게 당하면서 정신없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임신 중절까지 받아야 됐다면 그때 이제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게 이걸 어떻게 얘기하겠다 이런 생각 못하고 가신 거죠. 그런데다가 친족이었기 때문에 아마 어마어마한 큰 무게 두려움으로 오셨을 거예요. 그때 그 아이들 생각해 보면 너무 무섭고 두렵고 그 후에 또 30년 세월은 너무 분하고 억울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오랜 시간 동안 트라우마가 되고 우울도 되고 불안도 되고 뭐 몸의 마비라든가 무기력 같은 증상도 오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이라도 본인의 감정을 정말 털어놓을 수 있는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그 무게가 바위돌처럼 너무 무겁기 때문에 누군가 가족이든 상담사든 친구든 누군가 간에 내 솔직한 감정을 지금이라도 털어놓으시면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시고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 사촌 오빠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짧게요. 네, 아다지오님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라고 하셨고요. 이선아님도 꼭 사과 받으세요. 피해 보상 받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길가에 앉아서 돼지고기를 손질하는 여성과 그 옆에 서 있는 두 여성. 이 퍽퍽 고기를 자르던 그때 갑자기 인도로 돌진한 차량이요. 천만다행으로 나무에 가로막혀서 사람들까지는 덮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네, 헐레벌떡 자리를 피하는 사람들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있던 시민들도 큰 소리에 놀라서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습니다. 현장은 깨진 파편들로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운전자. 네, 차 안에는 한 여성과 어린 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사람들에게 들린 채로 차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놀라긴 했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죠. 또한 사고를 낸 여성은 조금 전 길가에서 고기를 자르던 여성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다음 영상 이어갑니다. 우르르 몰려있는 사람들 대체 뭘 보는 건가 했더니 끙끙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 밑에 무언가 꽉 끼어 쉽게 빠지지 않는 모양인데요. 안 보이네? 영차. 조금씩 힘겹게 꺼내든 거는 다름 아닌 뱀입니다. 뱀? 빼도 끝이 안 보이는 대왕뱀인데 이내 바닥에서 목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대한 빛으로 사람에게 공격하라 들기도 하지만 너무 싫어! 너무 쉽게 잡히지 싫어!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잡아? 결국 손수레를 가져온 사람들은 뱀의 몸통을 꾹 눌러서 제압을 합니다. 여러 명 손에 꽉 잡힌 채 현장에서 연행되는 뱀. 무사히 관련 부서로 인계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뱀이 등장 원인에 대해서 야생의 더위를 피해 시원한 마을로 내려온 것이 아닌가 추측을 했습니다. 중국으로 가보시죠. 빨리 가. 자, 칼군무에 맞춰서 농구 드리블 묘기를 선보이는 수십 명의 학생들입니다. 자, 표정들을 봐도 하나같이 진지한 모습입니다. 근데 맨 앞에 선 남자아이 자세히 보니 공이 없어요. 공연 중에 아마 실수로 공을 놓친 아이 급한 대로 열심히 에어 드리블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손에 공이 있다 상상하면서 연습한 대로 박자도 척척 이거야말로 프로정신 아닌가요? 저는 공 보이는데? 아이가 놓친 공은 어디로 갔나 봐요.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데? 줄 수도 없이 멀리 가버렸는데요. 덩그러니 굴러오는 농구공에 뒤에 있던 학생들 저거? 초긴장입니다. 다행히 공은 다른 학생들에게 크게 방해되지 않고 무사히 공연 끝냈다고 합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글로벌 픽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코웨이 페스타. 원하던 가전과 가구를 싹! 역대급 할인가로 만날 단 한 번의 기회. 이 모든 것 반값으로 누리시길. 코웨이 페스타. 서픽 추천 조합 가이드. 먹고 싶은 메뉴 뒤에 서픽만 붙인다. 풀드포크 바비큐 서픽이야. 빵, 치즈, 야채, 소스 잘 골라줄 거다. 끝. 세상 맛있는 주문 서픽. 이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 피부의 모든 것은 리쥬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리쥬란으로 새로운 나로. Rewrite your story. 리쥬란. 당신이 숨막히는 코막힘 때문에 넓히고 누르고 비비는 그 25초 동안 저는 이미 오트리빈 S 했습니다. 단 25초 만에 작용하여 코막힘 빠르게 해결. 오늘이 트인다. 오트리빈.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오늘도 유튜브 라방 사반 후반 달려봅니다.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